저는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이 소설은 매우 도발적인 소설입니다. 저는 이 소설이 형식상으로도 매우 잘 쓰여진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소설은 뭐니 해도 인물이 주가 되는 소설입니다. 그녀의 삶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삶의 한가운데는 어딜까? 그곳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책 읽는 미안입니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완독 챌린지 이번 주는 28권 루이제 린저의 삶의 한가운데를 읽고 왔습니다. 언제 읽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걸 보면 꽤 오래전에 읽은 책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때도 이 소설이 저에게 뭔가 강력한 인상을 남기긴 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아니었어요. 더 많은 삶을 산 후라 그런지 공감되고 흡수되는 정도가 달랐습니다. 저는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발췌문을 블로그에 정리해놓고 있는데요. 밑줄을 너무 많이 쳐서 뭘 골라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또 독일 작가 소설이네요. 이제는 이 소설 잊지 않고 꼭 기억하려고 합니다. 이 소설은 매우 도발적인 소설입니다. 이 책의 도발은 니나의 도발이고 이 책의 강력한 영향력은 니나라는 인물이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영향에 힘입어 결혼은 어떤 사람과 하는 것이 좋을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것이 있거든요. 갑자기 웬 결혼 얘기냐고요? 이 책에는 니나와 슈타인의 사랑이라는 큰 줄기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저는 물론 기혼자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 그 꿀팁을 듣기 위해서라도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추천합니다. 동의를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런 책을 읽고 뽑아본 팁이라면 한 번쯤 참고해 보실 만하지 않을까요? 루이제 린저는 1911년 독일 바이에른주 피칠링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었다고 해요. 뮌헨 대학에서 심리학과 교육학을 공부한 린저는 1935년부터 1939년까지 고향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왜 금방 학교를 떠났는가? 학교에서 나치스에 가입하라는 독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린저는 학교를 떠난 그 해에 작곡가 겸 지휘자와 결혼했고 이후에는 집필에 몰두했습니다. 그녀의 첫 소설은 1940년에 출간된 유리의 파문입니다. 자전적 성장 소설인데 당시 병상에 있던 헤르만 헤세가 찬사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1944년은 루이제 린저에게 매우 혹독했던 해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남편이 사망한 데다 반나치즘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거든요. 다행히 1945년 전쟁에서 독일이 패망하고 린저는 종전과 함께 석방되었습니다. 이때의 체험이 감옥 일기와 늑대 포옹에 담겨 있습니다. 이후 린저는 1945년부터 1953년까지 노이의 차이퉁에서 문예비평가로 활동하였습니다. 공산주의 작가와 두 번째로 결혼했지만 동독과 서독의 분단으로 무효화되었다고 하고요. 1954년에 작곡가 카를 오르프와 세 번째로 결혼하였습니다. 1960년에 이혼한 후에는 평생 독신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린저는 1959년 로마로 이주해서 27년 만에 명예시민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사회 정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1984년에는 녹색당 대통령 후보로 나가기도 했대요. 어마어마하죠? 루이제 린저의 삶을 보면 니나의 그림자가 언뜻 비칩니다. 주요 작품에는 삶의 한가운데, 다니엘라, 완전한 기쁨, 미리암, 아벨라르의 사랑 등이 있습니다. 한국과도 인연이 깊더라고요. 작곡가 윤희상과의 대담집 상처 입은 용이 있고요. 북한을 방문한 후에 북한 여행 일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달라이 라마를 만나기 위해 83세에 히말라야를 방문한 것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와의 대담 녹취는 후에 평화라는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린저는 2002년 뮌헨 자택으로 돌아와 9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에서는 아쉽게도 삶의 한가운데 한 권으로만 루이제 린저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소설은 1인칭 관찰자 나가 12살 아래 동생 니나를 우연히 만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니나가 10살 때 결혼해서 외국 생활을 하느라 동생과 소식도 잘 전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죠. 두 자매는 성격도 다르고 원래 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동생은 어느덧 37살이 돼 있었고 호텔 바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깐 그렇게 마주치고 나서 9달 후 니나는 독일을 떠나 런던으로 갈 거라며 자신의 38번째 생일에 찾아와 줄 것을 나에게 부탁합니다. 이 소설은 나가 니나와 만나서 그녀가 런던으로 떠나기 전 며칠 동안 그녀가 살아온 이야기를 듣는 스토리로 진행됩니다. 시점으로 보면 이 소설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인 건데요. 저는 이 소설이 형식상으로도 매우 잘 쓰여진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시야와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니나에게서만 전적으로 이야기를 듣는 형식이 아니라 때마침 도착한 슈타인의 기록물을 보고 과거 약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니나를 사랑했던 슈타인은 니나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니나의 편지와 자신의 편지, 자신의 일기를 꼼꼼하게 모아놓고 있었어요. 그가 니나에게 보냈던 편지는 그 사본을 가지고 있는 건지 니나로부터 다시 돌려받은 건지는 모르겠네요. 과거와 현재 두 개의 시간대가 교차되면서 흘러가는데 그 진행이 억지스럽지 않고 작가가 치밀하고 영리하게 풀어갑니다. 남의 편지와 일기라는 내밀한 기록을 보는 즐거움도 주죠. 또 이 소설은 대화 부분이 구두점으로도 줄바꿈으로도 따로 표시되지 않고 100% 나레이션과 섞여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형식을 쓰고 있는 건데 너무 자연스럽고 잘 읽힙니다. 루이제 린저가 글을 참 잘 쓰는 것 같아요.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참 많은 철학적 질문을 하게 됩니다. 행복이란 뭘까? 사랑이 뭘까? 운명이 뭘까? 정열은? 용기란? 죽음이란? 진정한 자아는 뭘까? 특히 운명에 대한 얘기가 이 소설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 소설의 도라고 한 이유는 제가 완독 챌린지를 하면서 고전 문학의 운명에 대한 얘기가 참 자주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소설이란 장르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그게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소설은 기본적으로 갈등과 위기를 중심으로 하죠. 인간이 살면서 뜻대로 안 되는 것, 그것이 많은 경우 운명에 의한 것으로 그려질 때가 많습니다. 운명이라는 건 이미 정해진 것, 피할 수 없는 것, 순수하게 선택할 수 없는 것, 때로 천성이나 본질, 기질로도 표현되는 그런 것이죠. 이 소설의 핵심 주인공 니나는 그 운명에 어떻게 대처하는 인물일까요? 네, 이 소설은 뭐니 해도 인물이 주가 되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는 이 소설의 핵심 주인공 두 사람, 니나와 슈타인을 집중 분석해 보는 것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와,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인물의 이야기는 참 재밌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작가 자신의 치열한 고민이었을 거고요. 그래서 독자 역시 진지하게 그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니나에 앞서 슈타인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니나보다 20살이 많은 의사고 교수죠. 니나와 기질적으로 거의 반대 부류의 사람인데 니나를 처음 본 그날 그의 인생에는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슈타인과 관련해서는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슈타인에게 니나는 어떤 의미였나? 그는 왜 니나와 결혼하지 못했나? 그는 니나를 정말 사랑했을까? 슈타인은 니나가 자신의 삶의 의미라고 했죠. 니나로 인해 비로소 인생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실 없는 오랜 고통의 관계를 지속하면서 슈타인은 니나란 존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니나는 자신의 본질 속에 없다고 생각한 이런저런 가능성, 즉 가지려 했고 되기를 원했지만 이루지 못한 것들의 비유일 수도 있겠다고요. 어쨌든 슈타인은 니나라는 존재 그 자체든 그 존재가 의미하는 것이든 자기 아닌 외적 대상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니나는 그를 통해 인생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는 니나 안에 있는 인생만 사랑한다고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그렇게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니나와 왜 결혼하지 못한 걸까요? 몇 번의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는데도 말이죠. 슈타인은 그 이유가 자신이 결단력과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니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결혼이 성사되는 데 있어 그 부분이 중요하긴 합니다. 니나는 그와 결혼하면 행복하지 못할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슈타인이 과감하게 끌었다면 아마 그와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슈타인은 워낙 도전하고 위험을 무릅쓰는 삶을 살아오지 않아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쟁취하는 용기가 부족한 사람이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사실 결정적인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의 결혼으로 니나가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가 알았다는 점. 바로 그것이 더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는 니나를 정말로 사랑했던 게 아닐까요? 드디어 니나입니다. 니나를 설명하는 특징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개성이 강하다, 야성적이다, 매력적이다, 영리하다, 눈치를 보지 않는다, 무례하다, 치열하다, 도발적이다, 직설적이다, 반항적이다, 몸을 사리지 않는다, 당돌하다, 결단력이 있다, 안주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싫어한다 등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니나는 그냥 특이한 여자가 아닙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여자입니다. 그는 슈타인의 인생 전체의 의미가 되기도 했고 그녀의 언니, 즉 화자 나가 인생을 보는 관점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소설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그녀에게 매료됐고 영향을 받았어요. 무엇보다 독자, 바로 저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잘 살아가고 있나 돌아보게 하거든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뭐가 무서워 몸을 사리고 있지? 슈타인과 화자 나가 동일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서는 얻는 것도 없겠다는 깨달음이 절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일견 도발적이고 반항적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모험, 위험을 부추기는 소설로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소설을 처음 읽었을 때 저에게는 그 부분이 무엇보다도 강하게 느껴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니나가 운명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어떤가요? 뭔가 모순적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하지만 니나는 정말 그런 인물입니다. 니나는 반항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순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운명,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죠. 니나는 자기 앞에 자기 앞에 놓인 운명을 신뢰합니다. 어떤 이상이나 목표를 정해놓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자유롭게 운명이 주는 가능성들을 받아들여요. 그녀에게 삶이란 의미를 묻고 몸을 사리고 제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의미를 직접 체험해야 하는 경험의 장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산다는 자체가 중요한 삶이에요. 그래서 운명을 받아들이는 그녀의 자세는 체념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녀를 보는 사람들은 자연히 이런 확신을 갖게 되죠. 그녀라면 어떤 삶을 만나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분명 멋진 것으로 만들 거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신 앞의 생을 살아가는 니나에게 있어 그녀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잣대가 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그녀가 살아가도록 하는 추동력이었을까? 무엇이 그녀의 삶의 핵심이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오랜 숙고 끝에 저는 바로 이것이었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이 책을 마무리하는 한 단어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니나 부슈만입니다. 아니, 책으로만 읽어도 이렇게 영향력이 큰 인물인데 직접 만나면 어떨까요? 설득력 있는 존재 니나. 지금까지 수많은 개성적인 소설 주인공들을 만나봤지만 니나의 캐릭터는 그 중에서도 정말 독보적입니다. 이 책을 마무리하는 한 단어. 니나의 삶에 추동력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한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니나가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고통의 한가운데 아무리 심한 고통도 닿지 않는 보호구역이 있는데 그곳에 일종의 기쁨이 있다. 이 책의 제목이 삶의 한가운데죠. 삶의 한가운데는 어딜까? 그곳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바로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기쁨이 있는 그곳이 삶의 한가운데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제가 기쁨을 행복과 비슷한 것이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비슷하긴 하지만 행복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이 아닌 것을 행복이라고 느낄 오해의 소지, 자기 기만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마음에서 솟아나오는 기쁨은 속일 수 없지 않을까요? 저는 바로 이것을 택하는 것이 니나의 생기의 원천이고 또 그녀의 영향력의 원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누가 뭘 진짜 맛있게 먹는 걸 보면 따라서 먹고 싶고 뭘 진짜 즐겁게 하는 걸 보면 나도 해보고 싶고 하는 것. 니나의 순수한 영향력은 바로 그게 아니었을까요?
니나가 운명을 신뢰했던 이유도 운명이 각자에게 서로 다른 기쁨의 원천을 준다는 것을 그녀가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설에서 가장 슬펐던 장면이 그 장면이었어요. 생계 때문에 니나가 먼 친척의 구멍가게 일을 보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슈타인이 그녀를 구출하여 같이 여행을 가죠. 슈타인은 너무 행복했고 그녀 얼굴에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슈타인은 깨닫고 말았어요. 그녀의 기쁨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요. 이것이 그들의 운명을 보여준 결정적인 장면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삶의 한가운데를 읽고 생각해 봤습니다. 결혼은 어떤 사람과 하는 것이 좋을까? 만약 누군가 저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2가지 포인트를 말해주겠습니다. 첫째,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모습이 자연스럽고 마음에 들고 기쁜지를 점검해 볼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살고 싶은 내 모습으로 살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죠. 둘째, 서로가 상대방이 기뻐하는 걸 같이 기뻐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볼 것. 이건 서로 방해하는 관계가 아닌지를 점검해 보는 포인트입니다. 안타깝게도 니나에게 슈타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니나는 슈타인이 자신을 방해한다고 생각했고 그가 자신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자신을 바꾸려 한다고 말했거든요. 어떻게 꿀팁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책은 밀란 쿤데라의 농담입니다. 매니아가 많은 작가죠. 그런데 이 책은 좀 특이한 게 항상 있는 작품 해설, 작가 연보가 없고 본문만 달랑 있습니다. 믿음사에 있는 밀란 쿤데라의 다른 책,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불멸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어쨌든 527쪽 부지런히 즐겁게 읽고 오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알람 설정하고 계시죠? 꾸준히 오래 같이 읽어요.